제 이름은 박나리입니다. 올해로 75입니다. 이제는 저를 찾는 사람들보다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나이가 되었지요. 지리산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바깥 부가 장원의 수백 개 장독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기도 했지요. 저는 그곳에서 유일한 딸 박나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봄의 개나리처럼 화사했지만 제 삶은 겨울의 삭풍처럼 시리고 건조했습니다. 이곳 바깥 장원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간장 양조장이었지요. 아버지 박만수는 이 장원의 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하나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와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을 지키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식조차도 그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제게는 4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장남인 정훈 오빠는 늘 자신이 이 장원의 다음 주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묵직한 어깨와 아버지를 닮은 매서운 눈초리를 가졌지요. 그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고 그 행동은 대부분 동생들을 억누르는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흙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늘 권위적이었습니다. 차남 지훈 오빠는 정훈 오빠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주파나를 튕기며 무언가를 늘 계산했습니다. 얇은 안경 너머의 눈은 언제나 차갑게 빛났고 힘 대신 머리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는 제게 오빠들 중 가장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그 친절함 속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남 강훈 오빠는 그저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그의 거친 숨소리는 제게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강훈 오빠의 무모함을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그 힘만큼은 인정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민훈 오빠는 아직 어려 그저 다른 오빠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집안의 가구를 보듯 무심히 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신 몇 안 되는 말씀 중 하나는 계집은 자고로 조용히 제 할 일이나 하고 때 되면 시집가서 아들 낳는 게 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진 분이셨습니다. 평생 순종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손은 늘 장독을 닦거나 나무를 묻히느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슬픈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독대 구석에서 자라는 작은 들풀 같았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사냐초 지식으로 나물과 약초를 구분할 줄 알았고 장이 익어가는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힘과 머리로 서로를 겨눌 때 저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저만의 세계였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원은 아버지가 다음 해 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마른 기침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두 잘 들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습니다. 오빠들의 등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곧 죽지만 박가 장원의 명맥은 끊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장원의 심장인 시간장은 아들들 중 단 한 놈에게만 물려줄 것이며 재산을 나누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훈 오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지훈 오빠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강훈 오빠의 주먹에는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라 명하셨습니다.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누가 가장 독하고 강한 놈인지 형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버릴 수 있는 위인인지를 당신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질 때
저는 오빠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형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짐승들의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눈 덮인 수백 개의 장독대가 마치 비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의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씨앗은 때로는 얼어붙은 땅을 깨부술 만큼 단단해져야만 한다는 것을요. 저의 기나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이 있었던 그날 이후 바깥 장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곳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녹그릇에 담긴 냉수처럼 차갑고 팽팽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은 저녁상에서는 밥을 넘기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빠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혹은 텅 빈 허공에 시선을 둔 채 묵묵히 숟가락질만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가는 날카로운 눈빛들을,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탐색하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말입니다. 장작 타는 소리, 바람에 장독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마저 예민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눈빛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살얼음판 위에서 가장 먼저 제게 손을 내민 것은, 아니 덫을 놓은 것은 차남 지훈 오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광에서 마른 콩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 오빠는 소리 없이 다가와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늘 책을 가까이 했고 그의 손에서는 묵향과 서늘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게 장남인 정훈 오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훈 오빠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장독대를 살필 때 무엇을 유심히 보는지, 혹여 혼잣말이라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이기에, 또 막내이기에 오빠들이 경계하지 않는 위치에 있으니 가문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신이 가주가 되면 저를 절대 홀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말들이 제 목을 조여오는 비단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원하는 것이 가문의 안정이 아니라 정훈 오빠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에 들린 정찰 도구, 살아있는 망원경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응하는 척하는 것. 하지만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훈 오빠의 지적인 압박이 비단 올감이 같았다면 삼남 강훈 오빠의 위협은 묵직한 쇠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를 묻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었지요. 그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저를 깨워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일도 굳이 저 혼자 해내도록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장정들도 힘겨워하는 소금 가마니를 창고 안으로 함께 옮기자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낑낑거리며 가마니를 붙잡고 안간힘을 쓸 때 그는 제 옆에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았지요. 그는 제게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넘치는 힘과 저의 연약함을 대비시켜 아버지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강하고 저 계집은 이렇게 약합니다. 저 계집은 이렇게 약합니다. 이 장원은 나처럼 강한 자가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가 내쉬는 가쁜 숨 하나하나가 그의 힘을 증명하는 제물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제 손등은 거칠게 트고 어깨는 매일같이 쑤셔왔지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기운 앞에서 제 존재는 먼지처럼 작아졌습니다. 저는 오빠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졸주이 되었습니다. 지훈 오빠에게는 정훈 오빠의 사소하고 의미 없는 습관들을 부풀려 보고했고 강훈 오빠 앞에서는 최대한 연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습니다.
제 작은 몸뚱이 하나로 오빠들의 탐욕과 경쟁심이 부딪히는 충격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제 방은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깊은 늪처럼 끌어당겼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제가 누구의 편에 섰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강훈 오빠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해온 소극적인 수능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저 파멸의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빠들 사이의 싸움에 휘말려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 억압의 고리를 내가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이 고리가 분명 나를 먼저 부서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에 얼어붙은 땅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이라도 봄을 맞이할 씨앗은 결국 그 틈을 비집고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려면 먼저 땅에 균열이 생겨야만 했습니다.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훈 오빠의 눈을 속이기 위해 흘렸던 거짓 정보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장남인 정훈 오빠는 자신이 지훈 오빠에게 의심받고 아버지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이 모두 저의 이간질 때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던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자가 저를 집어삼키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커다란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뺨을 스친 것은 단순히 그의 손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차가운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왔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흙먼지와 눈물이 뒤섞인 굴욕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다른 오빠들의 무심한 시선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부서져도 좋은 감정 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차가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늘 바위 같았지만 그날 밤 그 침묵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부어오른 뺨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 일으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장 구석진 곳에 낡고 작은 창고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어머니는 등잔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 대들보에는 이름 모를 풀과 뿌리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벽면 선반에는 작은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수십 년간 숨겨온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궤 하나를 꺼내 그 안에서 손때 묻은 낡은 책 한 권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박씨 가문의 남자들은 대대로 장의 비법을 잊지만 여자들은 남몰래 땅의 비법을 익혀왔다고 말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초의 지식은 물론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독초의 지식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대에 걸친 박씨 가문의 여자들이 억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생존의 지혜이자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 비수를 건네주시며 내 자신을 지키는 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게 흐르던 눈물은 더 이상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투명한 결의가 들어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우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가 장원은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전까지 감옥이었던 이곳은 이제 제가 싸워야 할 전쟁터였고 저는 이 전쟁의 판도를 읽어야 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관찰력이 들어앉았습니다. 저는 오빠들의 강점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임을 보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삼남 강훈 오빠였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주었고 그의 힘은 가장 단순한 형태였기에 무너뜨리기 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책 속에서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작은 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풀을 채취해 몰래 말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날, 강훈 오빠의 국에만 그 가루를 몰래 탔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강훈 오빠는 갑자기 창백해져 자리를 뛰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놈에게 어찌 가문을 맡기겠냐는 무언의 질책이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정훈 오빠와 지훈 오빠였습니다. 그들의 약점은 서로를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신에 기름을 붓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훈 오빠에게 정훈 오빠가 밤마다 시간장 앞에서 무언가를 적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그를 위해 외부 상인과 거래하는 듯한 암호 같은 글귀를 적은 한지 조각을 정훈 오빠의 작업복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훈 오빠가 보는 앞에서 그 종이 조각을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화들짝 놀라며 숨겼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 오빠의 눈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박가 장원의 단단했던 질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서로를 향한 의심과 증오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장독대들 사이에서 저는 홀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누구도 진심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오빠들을 억누르던 마지막 족쇄가 풀렸고 그들의 다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의 일을 방해하는 사이 박가 장원의 심장이었던 수백 개의 장독대는 방치되었습니다. 정성으로 돌봐야 할 장은 시큼하게 변질되었고 수백 년을 이어온 시간장마저 그 깊은 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생을 순종으로 살아오셨던 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단호한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값나가는 폐물도 땅 문서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반지꼬리를,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약초 책 한 권만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켜야 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저희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박가 장원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언덕 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장원은 이미 생기를 잃고 거대한 흉가처럼 스산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의 다른 자락,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작은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저만의 장원이 있습니다. 아담하고 정갈한 항아리들 안에서는 제 손으로 직접 기른 콩과 맑은 샘물, 그리고 시간이 어우러져 맛있는 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나리 명인이라 부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장독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캡니다. 과거에 제게 복수의 도구를 쥐어주었던 지식은 이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약초들을 정성껏 말리고 달여 몸이 아픈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곤 합니다. 때때로 저는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제 손으로 시작된 균열이 결국 한 가문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 그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승리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있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쌓아 올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힘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싹을 틔워내는 생명력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마당에 앉아 잘 익어가는 장의 냄새와 향긋한 약초 냄새를 맡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바람이 제 흰머리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저 멀리 겨울을 이겨낸 산자락에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씨앗이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 이름처럼 제 삶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